원망을 오래 두지 마라. 오늘부터 비워내라. 그대는 지금 무엇이 가장 괴로운가? 자식에게 서운한가? 배우자가 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가? 오랜 친구가 그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가? 댓글로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노년을 사는 많은 이들이 똑같은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하지만 여기 위험이 있다. 그 원망을 하루 더, 일주일 더, 한 달 더 쌓아두면 그것은 독이 된다. 그대의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이. 말을 줄이면 원망이 줄고, 원망이 줄면 마음이 편하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다. 나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억울했다. 나를 모함한 자들이 원망스러웠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복수를 꿈꾸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원망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은 유배지보다 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유배지는 몸을 가둔 곳이었지만 원망은 마음을 가둔 진짜 감옥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원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이 감옥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나는 그대에게 다투지 않고도 감정을 정리하는 법을 전하겠다. 상대를 바꾸지 않고도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것은 작은 기술이 아니다. 노년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지혜는 들을수록 깊어지고 찾을수록 밝아진다. 그대가 이 길을 계속 걷고자 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둬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지혜가 그대를 찾아갈 것이다. 좋아요는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작은 베풀미다.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보자. 그대는 요즘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가? 서운함이다. 자식이 전화를 덜 한다는 서운함. 배우자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서운함. 오랜 친구가 모임에 나를 빼놓았다는 서운함. 이 작은 서운함들이 날마다 쌓인다. 그리고 어느새 단단한 원망으로 굳어진다. 이것이 노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시작이다. 원망은 독과 같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한다. 오늘은 좀 서운하네. 이 정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대의 온 마음을 잠식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그 일이다. 여기서 무서운 반전이 있다. 그대는 상대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칼을 상대에게 겨누었다고 믿지만 그 칼끝은 그대 자신의 가슴을 향해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관찰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갇혀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담담히 넘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 원망하며 산다는 것을. 차이는 무엇인가? 사건의 크기가 아니었다. 마음의 질서였다. 마음의 질서란 무엇인가? 그대의 마음속의 감정을 정리하는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질서가 없는 마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린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밤을 새우며 뒤척인다. 자식의 짧은 통화에 며칠을 서운해한다. 반대로 질서가 있는 마음은 다르다. 같은 일을 겪어도 금방 정리하고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이것이 평온한 노년과 괴로운 노년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정당하게 화가 난 것이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 그렇다.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100번 양보해서 상대가 완전히 잘못했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다. 그 잘못을 붙잡고 원망하는 것이 그대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살아가는데 그대만 이를 갈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원망의 잔인한 역설이다. 원망은 상대를 벌하지 못하고 오직 그대만 벌한다. 원망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원망은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이다. 그대는 원망하면서 사실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매일 찌르고 있는 것이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들기 전마다 반복해서. 이것이 원망의 진짜 위험이다. 적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찌르는 것이다. 감정에는 수명이 있다. 화는 본래 오래가지 못한다.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진다. 이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다. 하지만 그대가 그 감정을 되새기고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감정은 영원해진다. 마치 상처에 계속 손을 대어 덧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대는 스스로 상처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평생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가? 가난도 아니다. 병도 아니다. 외로움도 아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평온을 잃는 것이다. 그대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다. 아름다운 추억도 있다. 자랑스러운 순간들도 있다. 하지만 원망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마치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온통 검게 물드는 것처럼. 이제 그대는 선택해야 한다. 원망을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평온을 되찾을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다. 그대는 상대를 바꾸려 한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다. 상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상대의 마음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대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그대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작은 차이가 전부다. 이것이 평온한 노년과 괴로운 노년을 가르는 유일한 길이다. 유배지 강진. 그곳에서 나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긴 사람이었다. 평생 모은 전답과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노후를 함께 보내자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서서 아버지를 쫓아냈다. 노인은 작은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하루 종일 아들을 원망했다. 내가 저놈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재산을 다 주고 이게 무슨 꼴인가. 천벌을 받을 놈. 그의 입에서는 저주가 끊이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는 아들에게 재산만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진짜 비극이 있다. 그는 마음의 평온까지 빼앗긴 것이다. 아들은 멀리 떠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매일 원망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원망이 그대에게 무엇을 돌려주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가? 역시 침묵이었다. 재산을 되찾게 하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왜 매일 그 원망을 되새기는가? 이 질문에 그제야 그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는 복수를 하는 것도 정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그에게 작은 실천을 권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하루에 한 번 아들을 원망하는 대신 다른 생각을 하라고.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라고.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놈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한 번만 시도해보라. 단 5분만. 그는 조금씩 시도했다. 하루 5분이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한 달이 지나자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은 가볍게 변해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원망을 놓으니 비로소 보이더군요. 봄꽃도, 새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그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아들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평온하냐 아니냐였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상대가 옳으냐 그르냐는 그대를 평온하게 하지 못한다. 오직 그대가 선택하는 마음의 태도만이 그대를 평온하게 한다. 이것이 그 노인이 움막에서 발견한 자유였다. 나 자신의 경험도 말씀드리겠다. 유배를 보내진 이유는 억울한 모함 때문이었다. 내가 속한 당파가 권력에서 밀려나자 나는 역적으로 몰렸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족과 떨어져 먼 땅으로 쫓겨났다. 이것이 내 유배의 시작이었다. 처음 몇 해는 분노로 가득했다. 밤마다 나를 모함한 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복수를 꿈꾸기도 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여기서 무서운 반전이 있다. 나는 그들을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벌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양에서 잘 먹고 잘 자는데 나만 강진에서 이를 갈고 있었다. 전환점은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나는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비는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는가? 악한 자에게만 내리는가? 비는 모두에게 똑같이 내렸다. 선한 자의 지붕에도, 악한 자의 지붕에도. 세상은 내 감정과 무관하게 흘러갔다. 나를 모함한 자들도 여전히 권력을 누리며 잘 살았다. 내 원망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바람 한 점 일으키지 못했다. 오직 나만 괴로웠다. 이것이 원망의 무력함이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원망을 내려놓기로.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책을 읽었다. 글을 썼다. 마을 사람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농사짓는 법을 연구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다. 유배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유배가 끝난 날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진짜 자유는 원망을 내려놓은 그날, 비 오던 그날 시작되었다. 그대에게 묻고 싶다. 그대의 원망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1년인가? 10년인가? 아니면 평생인가? 그 원망이 그대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평온을 주었는가? 건강을 주었는가? 행복을 주었는가? 솔직히 답해보라.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을 때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다. 원망을 내려놓는 비결은 마음의 간격을 만드는 것이다. 간격이란 무엇인가? 일어난 사건과 그대의 반응 사이에 만드는 여백이다. 이 작은 간격이 모든 것을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없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즉시 화를 낸다.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곧바로 실망한다.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당장 원망한다. 마치 기계처럼 자동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간격 없는 삶이다. 이런 삶은 피곤하다. 하루 종일 감정에 휘둘리며 산다. 간격이 있는 삶은 다르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잠시 멈춘다. 그리고 생각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 말에 내가 꼭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짧은 멈춤, 단 몇 초의 간격.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꾼다. 화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간격의 힘을 배웠다. 어느 날 관청 관리가 나를 모욕했다. 역적의 자식이 감히 이곳에서 큰 소리를 치나. 예전의 나였다면 즉시 분노했을 것이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었다. 숨을 깊게 쉬었다. 그리고 관찰했다. 그 관리는 상관에게 질책을 당한 직후였다. 그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화를 나에게 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었다. 이해하자 마음이 편해졌다. 그의 모욕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화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내가 거기 있었기에 나에게 화를 낸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냈을 것이다. 이 깨달음 이후로 나는 타인의 무례함에 덜 흔들리게 되었다. 간격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마음의 간격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첫째, 숨을 쉰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깊게 3번 숨을 쉬어라.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쉰다. 이 작은 행동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을 만든다. 숨 3번의 시간, 단 10초. 20초 동안 그대의 이성이 돌아온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둘째, 질문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많은 경우 우리가 화내는 일들은 큰 그림에서 보면 사소하다. 한 달 후에도 기억할 일인가? 1년 후에도 중요한 일인가?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후회할 일인가? 대부분은 아니다. 이 질문이 사건의 크기를 정확하게 만든다. 산처럼 보였던 문제가 작은 돌멩이로 보이기 시작한다. 셋째, 관점을 바꾼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대도 실수한다. 그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이해받고 싶은 것처럼 상대도 이해받고 싶어 한다. 이 작은 연민이 원망을 녹인다.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일어난 파동이었다. 파도가 일면 바다가 거칠어 보인다.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놀란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파도는 표면만 흔들 뿐이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표면은 흔들려도 깊은 곳은 평온할 수 있다. 이것이 마음의 진실이다. 마음의 간격은 연습으로 만들어진다. 처음엔 어렵다. 화가 나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된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의식하고 연습하면 간격이 생긴다. 처음엔 1초, 그 다음엔 3초, 점차 길어진다. 간격이 생기면 선택권이 생긴다. 화낼 수도, 안 낼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이 진짜 자유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다. 유배지에 함께 있던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했다. 그냥 앉아서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이상해 보였다. 저렇게 앉아서 뭐하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남달랐다.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무시해도 담담했다. 내가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말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붙잡으면 머물고 놓아주면 흘러갑니다. 그는 계속 말했다. 화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바라봅니다. 아, 지금 화나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곧 사라집니다. 원망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붙잡고 있기에 머무는 것이다. 놓아주면 저절로 흘러간다. 이것이 그 선비가 발견한 평온의 비결이었다. 마음의 질서란 결국 이것이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지배당하지도 않는 것.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인간이기에 당연하다. 하지만 그 화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느끼고,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마음의 질서다. 이것이 평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그대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큰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지 않는다. 작은 실천에서 온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이것이 전부다. 첫 번째, 말을 줄여라. 특히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대는 하루에 몇 번이나 누군가를 탓하는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이래서 문제야. 자식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줄여라. 말은 생각을 강화한다. 원망을 입 밖으로 내면 그 원망은 더 단단해진다. 반대로 말하지 않으면 생각도 점차 약해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일부러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 2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답답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졌다. 침묵이 마음을 씻어냈다. 두 번째,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라.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이 어제의 걱정이나 오늘의 불안을 떠올린다. 이것이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는 이유다. 하루의 첫 생각이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 눈을 뜨면 이렇게 해보라. 몸을 천천히 일으킨다. 창밖을 본다. 하늘을 본다.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 말한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다. 단 한 문장이다. 하지만 이 문장이 하루의 방향을 바꾼다. 불평 대신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르다. 세 번째, 저녁의 감정을 정리하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누구에게 화가 났는가? 무엇이 서운했는가? 종이에 적어본다. 글씨가 삐뚤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그리고 묻는다. 이 감정을 내일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다. 그렇다면 거기서 끊어라. 종이를 찢어도 좋다. 그리고 선언한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잠든다. 이 작은 의식이 원망을 축적되지 않게 한다. 매일매일 비우는 것이다. 네 번째,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장 빨리 비우는 방법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누군가를 돕는 것이다. 복잡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한다. 손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 작은 친절은 그대의 시선을 바꾼다. 원망할 때 우리는 외부에 집중한다. 저 사람이, 저것이 문제야. 하지만 친절을 베풀 때는 내면에 집중한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전환이 기적을 만든다. 마음의 중심이 회복된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나만 골라라. 일주일간 해본다. 익숙해지면 다음 것을 추가한다. 천천히, 조금씩.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평온이 된다. 나는 이것을 수십 년간 경험으로 확인했다.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노년의 가장 큰 상처는 관계에서 온다. 돈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다. 사람 때문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다. 자식, 배우자, 형제, 오랜 친구. 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원망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에 박힌 가시처럼. 자식 문제부터 말씀드리겠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평생 희생했는데 전화 한 통 안 한다. 이 서운함은 정당해 보인다. 그대는 정말로 희생했다. 젊음을 바쳤다. 꿈을 포기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다. 정당하다고 해서 그대를 편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괴롭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라는 생각이 끝없이 반복된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에 뿌리는 기대다. 그대는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했다. 자주 찾아오기를, 효도하기를, 성공하기를, 그대의 조언을 따르기를. 그런데 자식은 그대의 기대와 다르게 산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한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춘다. 이 간극이 서운함이 된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 이것이 모든 상처의 시작이다. 여기서 질문이다. 자식은 그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가? 아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사는 독립된 사람이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다. 바쁜 일상이 있다. 그들만의 우선순위가 있다. 직장 상사에게 시달린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서운함이 줄어든다. 마법처럼. 아, 저 아이도 힘들구나.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 나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을 그리워했다. 몹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자주 찾지 못하는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이지 효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상황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 그들의 마음을 믿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배우자 문제도 비슷하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다. 고생도 함께 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더 멀게 느껴진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쌓인다. 그리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낸다. 밥만 같이 먹는 사이가 된다. 이것이 노년 부부의 슬픈 현실이다. 부부간의 원망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작은 서운함들이 수십 년간 쌓였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100번 참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가 온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폭발하거나 아니면 침묵한다. 하지만 그 벽을 쌓은 사람은 상대만이 아니다. 그대도 함께 쌓았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상대의 감정을 무시했다. 그대의 방식만 고집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벽돌을 쌓은 것이다. 노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의 모든 계산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참았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이런 계산을 멈춰라. 계산기를 버려라.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지낼 것인가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만이 중요하다. 형제 간의 문제도 노년에 흔하다. 재산 문제, 부모 봉양 문제, 과거의 불공평한 대우.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묵은 원망으로 남아있다. 명절에 얼굴도 보기 싫은 형제가 있다. 전화도 안 한다. 부모 제사도 따로 지낸다. 피를 나눈 사이가 남보다 못하다. 형제 간의 원망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부모님은 항상 형만 편애했어.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받아 먹었어. 어린 시절의 이 비교가 평생을 지배한다. 50년, 60년이 지나도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라.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들도 처음 부모 노릇하는 것이었다. 실수했다. 공평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못했던 부모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형제 간 원망을 푸는 시작이다. 부모를 용서하면 형제도 용서할 수 있다. 친구 관계도 노년에 어려워진다. 오랜 친구가 모임에서 그대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동창회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그대를 내려다본다고 생각한다.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한다. 그대는 겉돈다. 이것도 원망이 된다. 친구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허탈해진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라. 정말 그들이 그대를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가 스스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경우 타인의 무시는 자신의 열등감이 만든 환상이다. 친구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자식 자랑, 사업 이야기. 그대가 그것을 무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진실은 다를 수 있다.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상처에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다. 그대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간극이 상처가 된다. 간극이 클수록 상처도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책은 간단하다. 기대를 낮춰라. 아니, 기대 자체를 내려놓아라. 사람들이 그대에게 잘해주면 감사하라. 깜짝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라. 그렇지 않아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다. 이것이 평온의 공식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병자를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사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고마워했다.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겼다. 둘 다 괜찮았다. 내가 한 일은 내 선택이었다. 상대의 반응은 상대의 자유였다. 이 구분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관계의 본질은 이것이다.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대의 행동뿐이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없다. 상대의 마음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여라.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관계에서 평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노년에는 특별한 불안이 있다. 젊을 때의 불안과는 다르다. 젊을 때는 미래가 불안했다. 잘 될까? 성공할까? 이런 것들. 하지만 노년의 불안은 다르다. 미래가 아니라 지나온 삶에 대한 불안이다. 내 인생이 이게 다였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질문들. 이 질문들이 새벽에 그대를 깨운다. 가장 고요한 시간에 가장 시끄러운 질문들이 몰려온다. 새벽 3시, 4시.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시간.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이 시간에 모든 불안과 원망이 밀려온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밤에는 크게 느껴진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파도처럼. 그대를 집어삼킬 것처럼. 이 새벽의 불안은 고독에서 온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다. 그대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도 없다. 배우자도 모른다. 자식도 모른다. 결국 혼자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이 고독이 불안을 키운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불안은 거대해진다. 나도 유배지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밤은 길었다. 끝없이 길었다. 불안이 밀려올 때도 많았다. 이곳에서 늙어 죽는 건 아닐까?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내 학문은 헛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잠을 쫓았다. 새벽마다 깨어나 천장을 바라봤다. 답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불안은 커진다는 것을. 불안과 싸우는 것은 소용없다. 적과 싸우면 적은 더 강해진다. 대신 불안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불안이 줄어들었다. 마치 마법처럼. 적으로 여기지 않자 적이 사라진 것이다. 불안은 적이 아니다. 불안은 그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돌멩이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대가 불안한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아직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불안이 달리 보인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로. 고독도 마찬가지다.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고독은 그대를 만나는 시간이다. 평생 타인을 신경 쓰며 살아왔다. 부모 눈치, 배우자 눈치, 자식 걱정.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그대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진짜 자신을 발견한다. 가면을 벗은 자신을. 꾸밈 없는 자신을. 이것이 고독의 선물이다. 새벽에 잠이 깨면 이렇게 해보라. 억지로 다시 잠들려 하지 말라. 그럴수록 더 잠이 안 온다. 대신 일어나라. 창문을 열어라. 밖을 봐라. 고요한 세상을 느껴라. 달이 있으면 달을 본다. 별이 있으면 별을 본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라. 들이쉬고 내쉬고. 불안을 몰아내려 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라. 파도가 오면 파도를 느껴라. 나는 지금 불안하다. 고독하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속삭여라. 자신에게. 받아들임이 치유의 시작이다. 그대가 불안을 적으로 보는 한
불안은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 하지만 친구로 받아들이면 불안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다. 함께 있어도 괜찮은 친구처럼. 노년의 불안 중 가장 큰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부처도, 성인도 두려워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인간이기에 당연하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살아있는 지금을 놓치지 말라. 죽음을 생각하느라 삶을 잃지 말라. 이것이 가장 큰 손해다. 죽음은 언젠가 온다. 그것은 확실하다.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과거는 갔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만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죽음을 많이 생각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점점 쇠약해지는 몸. 죽음이 가까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선물이 되었다. 놀라운 역설이었다. 죽음을 의식하자 하루하루가 소중해졌다. 평범한 것들이 특별해졌다. 아침 햇살, 새소리,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반짝이기 시작했다. 밥 한 끼, 물 한 모금이 감사했다. 죽음을 생각하니 삶이 더 생생해졌다. 더 선명해졌다. 이것이 역설이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제대로 살게 된다. 죽음이 삶을 가르쳐준다. 불안한 새벽을 보내는 그대에게 말씀드린다. 그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쫓아내려 하지 말라. 불안은 그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지금을 살라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이것이 불안의 메시지다. 귀 기울여 들어라.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는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외롭지 않게 된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싸우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이다. 진짜 자유다. 새벽에 깨거든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 숨 쉬고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감사하다.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이 불안을 평온으로 바꾼다.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시도해보라. 단 하루만이라도. 내일 새벽에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다. 원망은 사슬이다. 그대를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사슬. 그 사슬을 푸는 열쇠는 어디 있는가? 멀리 있지 않다. 그대 손 안에 있다. 용서다. 이해다. 받아들임이다. 그대가 선택하면 된다. 지금 당장. 원망을 오래 두지 마라. 오늘부터 비워내라. 하루만 더. 일주일만 더. 이렇게 미루면 평생이 된다. 원망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뿌리가 깊어진다. 오늘 비워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완벽하지 않다. 상대도 완벽하지 않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이다. 때로는 실수했다. 때로는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었다. 노력도 있었다. 웃음도 있었다. 그것들을 기억하라. 상처만 기억하지 말라.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것들에 감사하라.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라.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감사로 시작한다. 저녁에 용서로 마무리한다. 말을 줄인다. 듣기를 늘린다. 기대를 내려놓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인다. 모여서 큰 평온이 된다.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된다.
원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대를 위한 선택이다. 그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그것을 평온하게 살 수 있다. 원망 대신 평화를, 분노 대신 이해를, 집착 대신 자유를 선택하라. 그대에게는 그럴 힘이 있다. 나 정약용이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마음 편히, 담담하게, 원망 없이. 그것이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지혜는 들을수록 깊어지고 찾을수록 밝아진다. 그대가 이 길을 계속 걷고자 한다면 언제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구독을 눌러두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지혜가 그대를 찾아갈 것이다. 좋아요는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작은 베풀미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라.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아라.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대의 남은 나날이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